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한 주 또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이제 꽤나 불어오는 그런 아침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감기 걸리지 않게 꼭 아침에 나서실 때는 얇은 겉옷 하나씩은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 미증시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고요.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 개장 점검 그리고 아시아 증시 개장 대비 전략까지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에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채팅에서 인사도 나눠주고 계시고 또 투자 전략 관련해서 질문도 남겨주고 계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미증시 정규장 마감 상황부터 우선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9개월 만에 금리 인하, 직후에는 혼조세로 반응을 했던 시장이 어제는 그 호재를 고스란히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여기에 나스닥이 1% 가까이 올랐고 S&P 500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중소형주도 어제는 함께 상승불을 켜내는 모습 보였는데 이를 비롯해서 시장의 반응 그리고 기업별 이슈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벽 요정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의상이 정말 화사하게 거의 비슷하네요. 봄처럼. 봄이죠, 완전. 저 혼자 가을이고 두 분 너무 화사해서 또. 너무 우아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덥다니. 예. 전성기인가 봐요. 예. 자, 아직 성장 중이어가지고. 맞아. 네. 자, 우리 금요일 아침도 또 힘차게 같이 출발을 해볼 텐데 우선은 시장이 3대 지수가 함께 웃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시황 가장 친절한 우리 김예림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처음으로 인하됐고 또 향후 금리를 2차례 추가로 더 내릴 것이라 시사한 점이 마침내 오늘장을 이끌어줬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지분 투자하고 PC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칩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술주 안에서는 좀 희비가 교차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에서야 FOMC를 소화한 듯한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고요.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도 2.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4대 주요 지수가 모두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 2021년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네. 한편 오늘 미국 국채금리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주 대비 크게 나아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13일까지 집계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밑돈 건 물론이었고요. 전주보다 3만 3천 건이나 감소했습니다. 전날 연준의 성명도 그렇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이 고용시장 침체가 강조가 됐었는데 이렇게 개선된 모습이 드러나주면서 향후 금리 인하의 정당성이 낮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관측이 제기된 건데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4.11%에 거래됐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3.57%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는요. 금리 결정 직후에는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202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2시간 만에 97선 직전까지 다시 올라왔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꽤 크게 개선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고요. 97선 초반에 안착한 모습인데요. 간밤 영란은행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다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낮에는 또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엔달러 환율은 148엔에 거래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389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금선물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1% 내렸는데요. 막상 금리가 실제로 내렸지만 향후 연준의 금리나 속도에 좀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도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 둔화나 고용 냉각 이 점에 좀 주목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 계획을 하는 것도 유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여기에 수요 둔화까지 겹치면서 오늘 국제유가는 1% 가까이 각각 내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국제 유가 관련해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아, 맞습니다. 실망했다. 난 러우 전쟁 쉽게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국제 유가를 좀 봐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4대 지수가 정말 거의 10여 년 만에 엄청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낮에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일정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가장 친절한 김예림 아나운서의 시황과 함께했다면 이제는 가장 빠른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애프터마켓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선물 시장에서 우선 주가지수 선물 흐름 잠깐 제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실게요. 자,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오늘 소폭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종목별로는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움직임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프터마켓이 참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거래량 상승 종목들부터 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위에는 그랩홀딩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제일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AGN그룹이라고 시가총액이 다소 작은 종목이 자리했어요. 무려 상승률이 142%, 지금 상승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인텔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그 주인공을 뒷받침할 엔비디아가 네. 자리하고 있습니다. 캠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또 골드, 금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량을 활발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지금 전반적으로는 쫙 살펴보면 그렇게 큰 종목들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락률 상승 종목도 봤더니 그렇게 크게 시가총액이 뭐 대단히 큰 기업들은 여전히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프터마켓 소식도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를 역시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 주가 바로 틀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엔비디아 지금 정규장에서 3%대 오름세 보였었는데 우선 저희 방송 직전에 또 나온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거 애프터마켓에서 나온 소식부터 바로 전해드릴게요. 엔비디아가 또 한 번 큰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하드웨어 스타트업인 엔패브리카에 9억 달러 이상을 투입을 한 건데요. 이게 단순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CEO인 로찬 산카레를 비롯해서 핵심 인력들을 영입하고 회사의 기술까지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거래는 근데 이미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산카레 CEO도 엔비디아에 이미 합류가 됐다고 합니다. 엔패브리카는 2019년에 설립된 비교적 굉장히 젊은 회사예요. 네. 네, 자신들의 기술로 GPU 10만 개 이상을 하나로 연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봤더니 지금 AI 훈련에는 수많은 GPU가 동시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GPU끼리 연결 효율이 떨어지면은 성능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엔패브리카의 기술을 쓰게 된다면 이 수십만 개의 GPU가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자사 GPU를 중심으로 이 초대형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주게 된 것이죠. 네, 이런 소식이 지금 애프터마켓에 딱 떴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정말 이 AI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효율성을 또 한 번 높일 수 있는 그런 키를 쥐게 된 셈입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앞서 애프터마켓에서 이 또 주인공을 뒷받침했다라는 소식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냥 이어서 체크해 볼까요? 정규장이요? 네. 그렇죠. 정규장에서는 뭐 주인공이었죠, 이번에.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목적은 데이터 센터와 PC용 칩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젠스당 CEO는 이번 협력을 두고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을 인텔 CPU 그리고 X86 생태에 결합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X86 같은 경우에는 PC와 서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칩 아키텍처고요. 쉽게 말해서 인텔이 주도해왔던 CPU 설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협약에 따라서 인텔은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플랫폼에 들어갈 X86 CPU를 생산하게 되고요. PC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RTX GPU를 활용해서 시스템 칩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칩 같은 경우에는 CPU, GPU, 메모리 같이 이렇게 핵심 부품을 한 칩 안에 모아서 넣은 그런 덩어리 형태라서 네.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결국에 이번 협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대 AI 시대를 맞아서 GPU 강자인 엔비디아와 CPU 강자인 뭐 AMD도 있겠지만 인텔이 손을 굉장히 크게 잡은 그런 빅픽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해당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제일 먼저 뜨거워요. 여쭤본 이유가
채팅창에서 인텔이 충격이다, 인텔 놀랍다. 그렇죠. 너무 놀랍죠. 네, 이 인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바로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인텔의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인텔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해당 소식 속에서 정규장에서 22%대 강한 탄력을 받았고 애프터마켓에서도 뭐 해당 시세를 거의 반납하지 않고 가져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만큼 앞서 오늘 은비 아나운서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나 다름없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인텔이 또 한 번 어떤 성장세를 가져갈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장 마감을 실적을 발표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월가 IB 때 이제 예림 아나운서랑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페덱스가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페덱스가 1분기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국내에서 소포 물량이 늘어난 게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매출은 3%나 늘었고요. 미국과 해외에서 우선 배송 소포의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본사 사업도 힘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앞으로의 전망도 내놨어요. 2026 회계연도 매출은 전년보다 4에서 6%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는 조금 신중한 분위기도 깔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네. 미국 정부가 저가 직송 화물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끝내기로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값싼 제품을 소량으로 들여올 때 관세를 안 내는데 이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쵸. 페덱스 입장에서는 물량과 수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2026년 주당 순이익 전망은 17.2에서 19달러인데 시장이 예상치가 뭐였냐면 18.21달러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 중간값 기준으로는 아주 살짝 낮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럴 때 굉장히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뉴스잖아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올랐지 해서 엄청 분석을 해봤고 네.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 투자자들의 심리와 관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언론사를 살펴봤더니 지난 6월 실적 발표 때 페덱스가 연간 전망을 아예 내놓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불안감을 크게 느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비록은 보수적이지만 다시 구체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는 점이 오히려 안심할 수 있어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적어도 회사가 방향성을 보여줬다라는 데 의미를 뒀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꼭 우리 채널에 쇼츠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은비 아나운서 이런 표현력 그리고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쵸? 대변하는 이 아주 깊이 있는 분석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정말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구나. 맞아요. 너무 싫죠. 뭐라도 좀 대책을 내놓으면 그래도 거기에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만큼 페덱스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5% 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 시장에 등장한 신인을 좀 만나볼까요? 네, 네스코프라는 신인이 등장을 했어요. 티커명은 NTSK인데요. 사이버 보안 업체고요.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18% 넘게 뛰었습니다. 덕분에 시가총액이 86억 달러에 이르게 됐는데요. 요즘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보안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8.37% 뛰어 올라왔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2에서 3%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날부터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네스코프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저희가 애프터마켓 특징주 중에 이 배당금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속속 나오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죠. 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고요. 어제도 제가 배당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도 배당금 소식입니다. 배당금을 올리기로 했어요. 현재 이 분기 현금 배당금을 주당 1.36달러에서 1.42달러로 약 4% 정도 인상을 한 건데요. 이번 인상은 다음 달 정기 이사회에서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친 뒤에 10월 31일 기준 주주들에게 11월 12일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주당 5.68달러가 되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은 약 3.1% 수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당장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보유자분들 참 부러운 그런 그쵸, 소식이 그쵸?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사이트라는 기업을 살펴볼 텐데 정규장과 애프터마켓 모두 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사이트가 희소식을 전했어요. 바로 미국의 FDA가 옵젤루라 크림을 승인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약은 JAK 억제제 성분을 바탕으로 만든 바르는 치료제입니다.
이 JAK 억제제라는 거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를 차단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인데요. 먹는 약보다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크림 형태로 만든 게 바로 그 특징입니다. 사용 대상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은 만 2세 이상 소아 환자예요. 특히나 기존에 바르는 약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기존 치료제를 쓰기 어려운 이 경증에서 중증도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 관련 소식 저번에도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토피 피부염 정말 고생하는 분들의 그 너무 고통을 많아요. 알기 때문에 네.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정말 반갑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도 반기는 분위기 1%대 상승불 켜내고 있네요. 자, 어느덧 우리 가장 빠른 은비 아나운서의 애프터마켓 네. 특징주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은 네. UPS입니다. UPS가 추진하던 인수가 결국에 무산이 됐어요. 대상은 멕시코의 소형 소포 서비스 업체인 에스타페타였는데요. 1년 넘게 이어졌던 협상 끝에 결국에 거래가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공시를 보았더니 이 거래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인수를 철회한다고 이렇게 밝힌 거예요. 원래 UPS는 지난해 7월 인수 합의를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 2월 보고서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거래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뜨자마자 주가가 바로 2.5% 이렇게 오름폭을 크게 형성을 했습니다. 오히려 좀 비용 지출을 좀 아끼게 됐다. 이렇게 그렇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 네. 계획이 무산됐지만 애프터마켓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UPS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은비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또 한 번 사랑받는 코너 글로벌 아이비들이 주목하는 코너로 가볼 텐데 김예림 아나운서가 옆에서 또 같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늘도 네. 알찬 종목들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알차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네. 알찬 종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종목은 바로 오마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오마트 테크놀로지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열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데요. 발전소 건설부터 개발, 운영, 또 전력을 판매하는 것까지 수직으로 이 사업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판매하는 거죠. 파이퍼 샌들러가 오마트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는 $90에서 $102로 올려잡았는데요. 투자 의견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이유를 좀 봤더니 일단 저희가 모두 아는 사실이라 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AI 전력 수요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지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과거에도 이 오마트를 향해서 검증된 지열 에너지의 강자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네. 셰일 혁명 같은 이 혁신을 기대해봐도 좋다고 전한 적이 있는데요. 또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과 전력 구매 계약을 25년이나 연장한 점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또 오마트의 성장 동력 두 가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기저부하형 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열 에너지나 지열 에너지나 수력이나 원자력처럼 24시간 내내 끊이지 않고 일정하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네. 태양열이나 풍력은 이 날씨에 따라 좀 좌우가 되는데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런 기저부하형 재생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적 지열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좀 쉽게 말해서 원래 지열 발전은 지하에 이 뜨거운 물이나 증기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네. 이걸 굳이 찾지 않아도 지하 깊은 곳까지 뜨거운 안반이 나올 때까지 구멍을 뚫어서 물기를 인공적으로 만든 다음에 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겠죠. 네. 한마디로 AI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지구 온난화나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오마트 테크놀로지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열 에너지 기업 검증된 강자다라는 평가와 함께 오마트 테크놀로지스 ORA 티커입니다. 자, 목표 주가는 저희가 $102 선으로 제시됐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두 번째 기업은 이번에 헬스케어 섹터에서 가져오셨네요. 네, 맞아요. 두 번째 글로벌 IB 종목은 에비에나 헬스케어 홀딩스입니다. 이 기업도 꽤 생소한 부분이죠. 네. 에비에나 헬스케어는 바로 미국의 홈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어린이나 고령 환자들을 중점으로 집 안에서 의료케어
의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가정에서 요양하고 또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영양 공급이나 의료 장비까지 공급해서 병원보다 이 집에서 치료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트렌드에 맞춘 의료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고령화 문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보다 재택 치료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JP모건에서는 에비에나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했고요. 목표가는 $6에서 $10로 높였습니다. 현재 주가가 8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인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와우. 경신했네요. 오. 이 투자 의견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52주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오늘 와우. 기록을 세웠네요. 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JP모건은 미국에서 의료 인력난이 좀 심해지고 있다며 집에서 의료 기술을 제공해주는 에비에나 헬스케어를 현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무디스에서는 에비에나의 기업 신용 등급을 CAA1에서 한 단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아직은 그렇게 안전한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고 1년 동안 사업 성과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매출 90%가 바로 정부의 메디케어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80%가 메디케이드, 또 10%가 메디케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독이 든 사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워낙 정책이 좀 변덕스럽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면 이전에 있던 정책도 좀 폐기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건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원 프로그램 때문에 환자들의 수요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UBS가 에비에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또 올렸고요.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도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한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에비에나 헬스케어 홀딩스 소개해 주시는 동안에 채팅에서 좀 반응이 확실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님께서 미래는 실버 산업일 듯이라고 그쵸. 얘기하시면서 고령화. 네,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셨고 채원이 에미넴 님도 재택 치료 진짜 확대되면 좋겠네요. 자, 신기한 종목들 많다. SJ 리 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선 님께서는 인텔 빼고 다른 거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실제로 글로벌 IB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종목 네, 찾아오고 맞아요. 싶다 이렇게 맞아요, 진짜. 열의를 승부욕이 불태웠잖아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승부욕대로 정말 멋진 너무 결과들을 네. 가져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딱 거의 이틀 전인가요? 이 글로벌 IB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그날 밤부터 이틀 연속해서 탄력을 받으면서 돋았어요. 오늘 특징주 네, 리스트에 또 대기하고 맞아요.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완전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코너 주목하셔야 할 이유고 잠시 후에 맞아요. 만나보시고요. 그때까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글로벌 IB 종목은 바로 도먼 프로덕츠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알 법도 한데요. 자동차 애프터마켓 서비스 기업입니다. 오. 쉽게 말해서 이 자동차를 구매한 후에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 와이퍼 타이어, 또 블랙박스, 엔진 부품 등등 차를 관리하기 위한 부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BMO 캐피털에서 도먼 프로덕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180로 높였습니다. 일단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수요가 나오는 게 도먼의 가장 큰 장점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자동차 교체 시기가 길어질수록 또 자동차 수명이 길어질수록 부품을 사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구도가 가능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자동차들의 평균 연령이 12년 8개월까지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또 운송 기업들의 차량 안전 규제도 강화되면서 빠르게 수리하는 경향이 늘어났고 예방 차원에서 정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수요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이 자주 고장이 나는 부품을 위주로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고 또 규칙적으로 출시하고 있고요. 네. 고객들의 수리 목록을 데이터로 정리해서 틈새 수요를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2분기 실적도 보면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최근 1년 매출 성장률도 7%에 달하고 매출 총 이익률은 4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와 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도먼 프로덕츠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먼
도먼 프로덕츠는 뭐 채팅창에서 도먼 하고 아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만큼 오히려 정말 자동차를 구매하고 난다면 우리가 꼭 알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 않을까, 알아야 할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DORM, 도먼 프로덕츠까지 살펴봤고요. 또 이 중에서 어떤 이 시장의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될지 저희는 계속해서 주목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자, 예림 아나운서 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빅테크를 비롯해서 메가캡 특징주들 이야기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일정을 앞두고 뭐 그것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가 이어졌었는데 맞아요. 또 다른 또 새로운 소식을 내놨더라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스콘신주에 두 번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규모는 40억 달러예요. 지난해 발표했던 첫 번째 데이터 센터 투자액이 33억 달러였으니까 두 곳을 합치면 총 7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두 시설이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수십만 개를 연결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여기에서도 오늘의 주인공 엔비디아가 또 살짝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엔비디아가 바빴던 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언급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엔비디아가 바쁘면 또 은비디아도 바빠지잖아요. 굉장히 바빠요. 오늘 새벽에 직전까지도. 네, 손가락이 날아다녔어요, 저는. 아, 정말 우리 가장 빠른 은비 아나운서의 지금 애프터마켓과 정규장 이슈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정규장에서는 약보합, 애프터마켓에서는 강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알파벳은 이 크롬 매각 관련해서 그 숙제를 덜고 나서는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소식이 또 나왔죠. 네, 중국이 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뜬 건데요. 중국 당국이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지배력을 문제를 둘러쌌던 이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 의견까지 나왔어요. 하이퍼 샌들러 쪽인데요. 네.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지금 220달러로 잡아놨었는데 285달러까지 높였고요. 무려 오. 65달러를 높였어요. 네. 그리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구글의 핵심 사업인 검색이 내년에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네. 다만이죠. 이 다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기업들이 투자 지출을 늘리게 되는데 이게 알파벳의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짚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이 보여줬던 꾸준한 이 실행력과 AI 맥스 같은 새로운 광고 상품 출시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규장 안에서 1% 오름폭 형성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0.2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요즘 계속해서 강한데 또 강할 것이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본업도 다시 한번 성장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온 알파벳을 살펴봤습니다. 자, 한편 아마존은 오히려 조금 약간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존은 법적 논란에 휘말렸어요. 문제는 이 프라임 회원들에게 약관을 충분히 알리기도 전에 고객들의 결제 정보를 먼저 이렇게 받아낸 행위인데요. 미국 법원은 이를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연방거래위원회 손을 들어줬는데요.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이 이 소비자들을 사실상 속여서 프라임에 가입시켰고 해지 과정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왔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실제로 수천만 명이 동의 없이 가입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탈퇴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라는 건데요. 재판부는 만약에 이 사실이 진짜 사실로 입장이 된다면, 이 주장이 사실로 입증이 된다면 아마존 임원 2명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경고를 탁 하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에 대해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일단은 했고요.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아마존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할지 그리고 구독 절차를 바꿔야 할지 그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 아마존 뭐 주가에서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소식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 한 번씩은 있지 않나요? 뭔가 구독이 자동으로 갱신이 됐다든지. 제가 보는 드라마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그 중국 드라마를 이렇게 세로로 보는 플랫폼인데 네.
그냥 갱신이 계속 돼서 일주일치만 끊었는데. 계속 보고 계신가요? 네. 재밌긴 한가 봐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남편은 몇 명이시죠? 어째 그런 망언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투자 의견을 네. 우리 서희 아나운서가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다시 보기를 하다가 네. 이 중국 쇼폼 드라마 관련된 종목들을 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다 이어져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네. 10시까지 함께 해주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아마존까지 살펴봤고 다음 기업은요. 이벤트가 있었어서 사실 은비 아나운서가 어제 방송 저희 시작 전부터 이거 몇 시에 시작하는지 저 이거 내용 꼼꼼하게 확인할 거예요 라고 아주 정말 의욕을 그렇죠. 다지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메타 커넥트 2025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 9시 이제 기조 연설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 차세대 스마트 글래스를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기사로만 접했던 글래스가 드디어 나온 건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입니다. 어허. 가격은 $799로 책정이 됐고요. 오른쪽 렌즈에 알림을 띄워주는 작은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손목밴드 컨트롤러까지 함께 제공이 돼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딱 봤거든요.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베지터 아세요? 베지터. 네. 네. 베지터 알아요? 그 드래곤볼의 베지터? 만화 캐릭터잖아요. 네. 약간 베지터가 될 수 있다 나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 제품을 개인용 슈퍼 인텔리전스에 접근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대화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불러올 때 AI를 더 편하게 쓰게 하면서도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메타는 또 운동선수를 겨냥한 오클리 메타 뱅가드랑 배터리와 카메라 성능을 개선한 새로운 레이벤 제품까지 이렇게 내놨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레이벤 디스플레이가 판매량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가 있겠지만 내후년 출시 예정인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 오리온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조사업체 IDC는 올해 전 세계 AR, VR 헤드셋과 스마트 글라스 출하량이 약 40%나 증가할 것으로 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가 합리적인 가격의 레이벤 제품을 앞세워서 시장 성장세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메타의 소식이 또 있는데요. 최근에 뭐 악셀 슈프링어, 폭스, 뉴스코프 같은 주요 언론사들랑 협력을 했어요. 이들의 기사를 이 메타의 인공지능 도구에 활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를 갈고 있는 메타의 이야기. 더군다나 그러니까요. 네, 이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두 분 혹시 뭐 체험해본 적 있으세요? 본 적도 아니요, 없어요. 저도. 그런 만큼 정말 가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가 아직 뭐 접근해보지 못한 경우들이 네. 더 많이 있지만 그리고 처음엔 약간 거추장스럽거나 너무 튀지 않을까, 베지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접근성도 중요할 것 같고 확실히 베지터 이야기 해주시니까 채팅창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력 측정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죠. 자, 메가캡 특징주 마지막으로 저희 채팅에서 매일 다뤄주세요라고 하셨던 테슬라 체크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테슬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테슬라면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긴 한데요. 그쵸. 일단은 XAI 관련된 소식이에요. 핵심 임원들이 잇따라서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운영 방식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불만 이게 꼽히는데요. 실제로 회사는 제러드 버칠이라는 사람이랑 존 해링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런 구조인데 일부 임원들은 이렇게 뭔가 분명한 지휘 체계가 없다라고 느끼면서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임원들은 네. 회사의 재무 전망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게다가 머스크의 개인 자산 관리 조직이 있는데 이게 엑세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엑세션이 회사 자금 운영에 관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이 내부적으로는 좀 의문이 제기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테슬라에 관련돼서도 좋은 소식은 있어요. 네.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300에서 $395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투자기는 그대로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기업 가치 평가 상승, 장기 성장 가능성, 그리고 개선된 실적 전망을 근거로 삼았고요.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에서 테슬라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다만이죠. 네. 중국 사례처럼 경쟁이 너무 심해지거나 실행력이 떨어질 경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위험도 있다라고 덧붙였어요. 근데 그 앞서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언급했던 걸 확인을 해보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부터 계속 키워드로 언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에 대한 실행력도 꽤나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탄력받았었지만 정규장에서는 2%대 내림세를 보였던 테슬라에 대한 다각적인 이슈 검토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는 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글로벌 이슈 볼 텐데 돌아온 트럼프의 말이에요. 네. 영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워낙 기업별 이슈가 너무너무 많아서 트럼프 맞습니다. 대통령의 이 존재감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짚어봐야 할 부분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스타머초니아 정상회담을 했고요. 양국의 기술 협정을 위한 기술 번영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게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선물을 안겼는데요. 특히 AI와 양자 컴퓨터, 원자력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엄청난 규모로 영국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죠. 국빈 방문에서 좀 재밌었던 일화도 좀 전해드리면요. 네. 전에 영국이 임기 2번째를 맡는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하는 게 처음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하듯이 외국 정상으로 두 차례 영국을 방문하는 건 내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오. 농담을 네. 건네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콜라만 마시는 사람한테 위스키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의 노림수였는데요. 네. 뉴욕타임즈에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위스키에 부과되는 관세 10%를 폐지해달라는 이런 전략이 우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워. 이어서 양국의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답변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는 점을 드러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게 러시아산 원유랑 가스를 사지 말라고 요청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날도 유가가 떨어져야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도 무역 협상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양국의 관세 휴전이 연장될 거라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죠. 이 통화를 통해 틱톡과 관련한 협상도 이제 좀 마무리될 예정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틱톡으로부터 엄청난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블룸버그가 인용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미국의 자국 기술을 라이선스하면서도 중국이 그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유지하는 합의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딱히 잃을 게 없다고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합의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번 통화에서는 중국의 보잉 항공기 주문이나 남중국해 교전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미중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서 10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와우. 제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또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도 열리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CEO의 참여를 조율 중이고요. 젠슨왕 CEO와 샘 올트먼 CEO에게도 초청장을 좀 보내면서 다음 달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짱이다. 와, 이 트럼프의 말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네. 함께 키울 수 있었습니다. 블랙파솔님께서 오늘도 예림 캐스터 덕분에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정하게 또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은비 아나운서랑 저희 특징 좀 마저 볼 텐데 혹시 네. 저희가 글로벌 IB에서 봤던 바로 그 그 종목 종목을 또 제가 하려고 먼저 합니다. 봐야겠죠. 제가 네. 오늘 이제 믿을 스몰 한 15개 준비했거든요. 그중에서 딱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네, 암호화폐 거래, 아이고, 벌써 말해버렸네요. 네, 그냥 갈게요. 암호화폐 거래소 분리실, 얼마 전에 IB 종목이었죠. 이게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허가를 받았어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비트 라이선스와 송금업 라이선스를 취득을 한 건데요. 여기서 비트 라이선스는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규제 허가증이에요. 약간 면허 같은 거죠. 이로써 분리실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와 수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리실은 지난 8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정작 미국 투자자들은
직접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승인 소식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와, 드디어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커지게 된 겁니다. 투자은행 컴퍼스 포인트도 과거에는 미국 라이선스가 없다는 점이 불리시의 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지적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불리시가 미국 시장의 문턱을 넘은 만큼 낮은 수수료 경쟁력을 이 무기로 해서 코인베이스 같은 기존 강자와 맞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와, 애프터마켓 전에 이제 일단 정규장 안에서는 네. 20%가 넘게 올라갔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아, 정말 뭐 저희가 17일 방송에서 전해드렸으니까 그 이후로 바로 탄력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당시 이제 최고 목표가가 $60였는데 이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불리시까지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이 두 아나운서의 특징조와 글로벌 IB도 많은 주목을 부탁드립니다. 아쉽지만 두 분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짜볼 시간인데요. 와우 글로벌 변지원 파트너 모셨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FOMC 직전에 배웠고 네네. 지나가고 이제 뵙게 됐습니다. 사실 시장은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간밤의 일을 확실히 받아들이는, 호재로 인식을 하는 그런 모양이고 뭐 중소형주도 함께 달려줬는데 우선 이 이후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FOMC에서 네. 26bp이나 25bp나 그다음에 네. 연내 3회라는 어떤 시장 니즈는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 참여자들이 있었는데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래서 보험적 성격이다. 네. 그리고 고용 데이터 악화에 따른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주었었고요. 그렇죠. 반면에 또 점도표라든지 어떤 그 이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과도한 기대를 차단하는 대응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내 2회 인하 같은 경우에도 사실 1회와 2회 인하 10대 9를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또 연준의 책무가 아니다. 이러한 발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차단해 주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었지만 그래도 어떤 정석에 가까운 FOMC였다.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자산군별로 좀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려했던 뭐 고용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지울 수 있었고 그렇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중소형들 위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채권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상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내 1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여지를 남겨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 이사진 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했다는 점
그다음에 뭐 장기금리 관련해서도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이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 압력을 좀 받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자산군별로 지금 FOMC를 각각이 좀 해석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FOMC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저희가 이제 정말 하반기에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다시 한번 해야 할지, 특히나 어제 저희 방송 채팅에서도 이제 FOMC 지나갔으니까 뭐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좀 이제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다음 이벤트 전까지는 다시 한번 좀 섹터와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계속해서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팔로우업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잠시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인텔과 엔비디아 협업 소식 또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데, AI 반도체 부분과 함께 특히 이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네.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그다음에 AI 전력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런 이 섹터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짜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비중을 더 확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바이앤홀드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연말 전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이제 비중을 조금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정액 분할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결국 이번 FOMC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전략에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이 네네. 저희가 이제 신규 진입은 분할 매수하는 것, 그리고 연말 전에 한 번은 건강한 조정이 또 나올 네. 수 있다라는 이 진단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시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AI 관련해서도 이 반도체주가 사실 또 인텔이 엔비디아에 투자에 힘입어서 20%나 넘게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까지 보여줬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눈에 띄는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요 이슈부터 네. 조금 짚고 넘어가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에 50억 달러, 7조 정도죠. 투자를 함께 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PC와 데이터 센터 칩을 공동 개발할 거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협업의 핵심 자체는 양사의 어떤 기술력을 결합한 차세대 칩 개발에 있는데, 먼저 데이터 센터용 센터 같은 부분은 인텔의 X86 CPU, 요걸 이제 엔비디아의 NV링크 생태계에 통합해서 좀 맞춤형 CPU를 새로 공동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네. 밝혔고, PC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 좀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노트북 이런 걸 좋아해서 네. 엔비디아의 이제 고성능 RTX GPU죠. RTX GPU와 함께 인텔의 PC를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칩을 탑재한 노트북을 선보일 거다. 그래서 저는 나오면 살 건데 지금 보신 중에 가장 밝은 표정이세요.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서 일반 개인 소비자들 시장까지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네.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AMD라든지 브로드컴 혹은 ARM 같은 경우는 기존 경쟁 업체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던 반면에 AMAT나 램리서치 이런 반도체 장비 관련 업체들, 아니면 뭐 시게이트, 시놉시스 같은 서버 관련 기업들은 반대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AMAT 같은 경우는 메모리, 그러니까 디램, 그다음에 낸드, 파운드리용 장비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장비 반도체주인데, 그쵸.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매출 성장하고 마진이 동시에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특히 서비스 사업 쪽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 중이에요.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약 17에서 18배 정도, 상대적으로 좀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네. 향후 마진이라든지 어떤 이런 서비스 매출 쪽 성장성을 고려하면 지금 밸류 부담이 타 종목 대비는 커 보이지 않아서 요 AMAT 관심 어플라이드 종목에 머티리얼즈죠? 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네.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티커 AMAT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 경쟁사들은 비교적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저희가 서버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도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 램 리서치와 시게이트 등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반도체 애도 훈풍이 불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국 방문하고 나서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고 영국의 정말 대규모의 투자 계획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빅테크들도 여기에 화답을 하고 있고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내용까지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좀 파트너님이 주목하셨던 포인트 있을까요? 이번 16일부터 18일까지였죠. 방문을 통해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핵 에너지, 첨단 기술 부분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 논의된 걸로 아는데 세부 내용을 좀 보면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간 영국에 1,000억 파운드 규모의 데이터 센터,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확정을 했고요. 프롤로지스가 39억 달러 파운드, 39억 파운드. 그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15억 파운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도 버밍엄 737 항공기 2대 개조하면서 150개의 고도 일자를 창출하겠다 해서 네. 그렇게 와. 영국 쪽으로는 얘기가 됐었고 미국은 공개 확정된 항목만 합산하면 GSK로부터 300억 달러, BP로부터는 5년간 250억 달러 해서 총 전체적으로 3,500억 파운드 역대 최대 규모 좀 투자 패키지를 유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는 호재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사실은 이런 투자 유치라든지 양국의 협력 강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분쟁 네. 이런 중동 정세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런 견제를 위해서 어떤 유럽 내 동맹 국가의 협력 강화 이러한 것들을 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제 좀 가장 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입장에서도 최근에 재정 부채, 저성장 이런 것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에서 따른 자국 내 여론 비판 문제라든지 정치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면서 이미지 회복을 꾀하는 것이 어떤 좀 이면의 목적들이 아니었나 양국이 그렇다고 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투자 패키지에 참여한 종목들한테는 사실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은 사실은 기대하기는 힘들다. 단기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해당 기업들과 관련된 이슈에는 조금은 단기적일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 외교적인 그런 포지션이 좀 더 강했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해주셨어요. 자, 한편 이제 FOMC를 지나고 나서 저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좀 이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4대 지수가 함께 최고치를 돌파한 게 거의 2011년 이후에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 저희가 ETF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네네.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하락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어떤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율을 낮추기 때문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섹터가 이제 고밸류. 고성장, 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되겠죠. 이러한 종목들이 먼저 거론이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증시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끌고 온 게 사실은 소비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끌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투자 네. 기업과 이제 민간 투자가 이제 끌고 온 형태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맞아요. 이런 데 많이 우리가 네. 목격을 했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이유 자체는 기인한 것 자체는 고용시장 악화였어요. 사실 소비 쪽 우려로 인해서 했지만 그것이 다시 한번 투자 이런 어떤 여건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래서 지금 증시가 사실은 이 FOMC가 다소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활발하게 타오르는 게 그런 지점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활성화 기대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기술주들, 성장주들 이러한 것들이 가져가야 된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도 네. 그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리츠 관련 종목들도 어떤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중소형주 관련 ETF를 좀 들고 나왔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차입 운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 그래서 올해 잭슨홀 미팅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보면 사실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들이 S&P나 대형주들 대비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 ETF, 오. 티커는 네. IWM이 되겠고 iShares 러셀 2000 ETF입니다. 그래서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고 600억 달러 정도 되는 AUM,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금융, 헬스케어, 기술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제 240달러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뭐 230달러 선 언더에 들어오면은 한번 그 진입해볼만 하다. 노릴만 가격대. 하다. 그래서 요걸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IWM 저희가 진입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간밤에 러셀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IWM도 같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현재가보다는 230달러 언더로 내려오면은 접근해 볼 수 있다. 중소형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파트너님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앞서 빅테크, 리츠 이렇게 중소형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빅테크와 중소형주를 비교해서 막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빅테크다, 아니다, 진짜 이제 중소형주의 봄날이 올 것이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래도 어느 쪽일까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빅테크와 중소형주가 둘 다 강세를 보이는데 이 소위 이제 빅테크를 팔고 중소형주를 좋아오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둘 다 같이 올라가는 그쵸, 거기 네. 때문에 비중 자체는 저는 뭐 한 7대3, 뭐 6대4 정도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빅테크가 7, 6. 네네. 네, 그렇죠. 빅테크가 더 많아야겠죠. 그쵸, 그다음 네. 중소형주를 그보다 조금 아래 6대4나 7대3 정도로 해서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만 봐도 빅테크가 조금 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중소형주가 좀 받쳐주는 모습,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좀 하면 이게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처럼 이렇게 가거든요. 어느 한쪽을 팔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포트폴리오 비중을 그 정도로 같이 들고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빅테크와 중소형주가 서로 완전히 희비가 교차하기보다는 서로 좀 네네네.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분산을 해두면 투자자로서 좀 멘탈 관리에도 확실히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자체가 이제 그쵸. 계속해서 금리가 인하되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뭐 한쪽을 꼭 선택해서 가기보다는 둘 다 같이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네. 비중 조절만 해가시면서 가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네. 자, 빅테크와 중소형주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는 비중 조절로 함께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IWM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가 막 기대 이상까지는 아니었지만 시장이 어쨌든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일단 내마녀의 날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잠깐 좀 이를 계기로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내마녀의 날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오죠. 네. 3690이 오는데 주식 옵션, 주가지수 옵션, 그다음에 주식 선물, 그다음에 주가지수 선물 이렇게 만기가 겹치는 날인데 일반적으로 이 내마녀의 날은 이 소위 이 마켓 메이커들이 기존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롤오버하면서 거래량이 평균 대비 한 2~3배 정도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한국 시장처럼 이 옵션 만기는 날 큰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주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은 한국하고 이 결제 가격 산정 방식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네.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개별 주식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 종가로 결정이 되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사실은 이 개별 주식 옵션 말고 지수 옵션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만기일 종가 기준이 아니라 만기일 오전에 결정이 돼버립니다. 특별 가격 결제 가격이라고 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이 뭐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뭐 변동성이 좀 크게 오르거나 아니면 좀 그러니까 1시간 전에는 사실 장마감 1시간 전까지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안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1시간 남겨놓고서는 좀 변동성이 크게 보이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나라랑 다르다, 상정 방식이. 네. 그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주요 경제 지표 자체가 오늘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전일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주봉이 또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도 어떤 이런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다. 우려에 대한 부분은 좀 덜어주셨습니다. 자, 앞서 이 빅테크와 중소형주 비중에 대해서 채팅창에 커피와 설탕 비율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희 변지한 파트너랑 계속해서 좀 시장 공부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환경 와우 글로벌에 제가 이제 무료 VOD 경제 지표 관련한 것들, 뭐 추세 지표 관련한 것들을 올려놨으니까 네. 환경 와우 글로벌에 방문하셔서 꼭 무료 VOD 한번 시청해 보시면 해외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해당 내용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증시 대응 전략의 와우 글로벌 변지원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국내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개장 약 30초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예상 체결 지수를 통해서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게 될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저희가 어제 또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코스피가 1.4%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던 가운데 과연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시장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저희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수급에 있어서도 양 매도가 장 초반에는 나오다가 장중에 이 기관과 외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또 한번 끌어올려주기도 했는데요. 자, 말씀드린 순간 9월 19일 금요일장이 출발했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좀 단기 급등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에 오히려 주목을 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쪽은 어느 쪽일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현재 개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보합권에서 엇갈리면서 조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현재 등락률로는 집계가 되지 않지만 3,461선에서 아주 소폭의 내림세 보합권 움직임 보여줍니다. 코스닥은 0.19% 소폭의 상승불 속에 858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숨고르기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은 어떤 흐름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삼성전자도 0.12% 거의 지수와 같게 오늘 소폭의 강보합권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6,600원 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85% 35만 6천 원에 거래 출발합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 넘게 빠지면서 1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약보합권, KB금융이 1% 넘게 약세,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3%대의 상승불 속에 62,7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는 지금 반도체 대표 투톱은 소폭의 상승불만을 켜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어떨까요? 현재 알테오젠이 1% 가까이 빠지면서 46만 9천 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더욱 많습니다. 최근에 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2% 빠지면서 29만 1,50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종목은 펩트론, 강보합권 29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삼천당 제약이 1% 가까이 오르며 21만 9천 원, 리노공업이 2% 가까운 강세 속에 5만 2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 시총 상위단에서는 보합권에서 조금 엇갈리고 특별히 아주 탄력을 받는 종목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 업종별로 희비는 어떨지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기계 장비가 업종지수 1.87% 보이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많다기보다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홀로 좀 업종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상승폭을 4%대까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의료 정밀기기 업종도 우진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는 원전과 관련된 테마에 속하겠죠. 현재
3.8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도 함께 소폭의 상승불, 오늘은 상승보다 하락 업종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등락률 하락률이 조금 높은 업종에서는 그나마 보험이 0.34%, 오늘 등락률도 아주 하락률이 깊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업종별로 추이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현재 통신이 1%대 상승불, 기타 다른 업종들은 강보합권 흐름만을 보여주면서 상승과 하락 업종이 보합권에서 엇갈리는 수준이다라고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일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니케이 지수는 오늘 우리 시장과는 완전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강세, 45,772선을 기록하면서 전일장에서 기록했던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9원 선에, N달러는 148엔 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와 일본 증시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시장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근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포착하기 위해서 또 가장 주목받는 투자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ETF죠. 오늘은 정말 트렌디한 ETF 투자 전략 함께 짜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 주식 분석 실장님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에 이렇게 처음 모시게 됐는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선은 이번 주 가장 빅 이벤트였던 FOMC에 대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 FOMC 좀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미증시에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보험성이나라는 단어들도 좀 많이 사용을 그쵸. 하시고 계시긴 한데, 일단 저희가 조금 이 전체적인 경제 환경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정확히는 이제 보험성이라기보다는 좀 대응적인 인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금 이제 고용 지표들이 좀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랬죠. 어제 물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이제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저희가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은 이미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는 좀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보험성 인하만큼의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 기조를 확인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험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한 대응이 확실히 나오는 부분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그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걱정을 해야 할지, 혹은 그 밖에 시장에서 좀 리스크로 저희가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고용은 저희가 이제 악화되고 있는 흐름들을 먼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사실 시장이 조금 이제 안심하고 있는, 조금 이제 약간 조금 뒤로 밀어놓고 있는 변수는 역시 물가인 것 같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도 이제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수출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이 기업들이 중간 단계에서 지금 이제 마진을 줄이면서 이 관세 영향을 흡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협상 과정들, 그리고 또 이 변수들이 계속 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느 순간에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생산자 물가를 통해서 저희가 보면은 이런 현상들을 중간에 유통기업들이 충분히 지금 맡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마진을 줄여가지고 이걸 좀 계속 소화해내고 있다는 그쵸, 부분들을 흡수해 봤기 왔죠. 때문에 네. 사실 기업들의 활동이 사실 이익 추구라는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 하면은 사실 이게 쭉 장기간 이어지긴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사실 물가를 계속 낮춰가는 부분들, 안정되었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사실은 또 시장 예측 경로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변동성 요인을 충분히 좀 제공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결국은 또 한 번 변동성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실장 이거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래도 제롬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에서 관세로 인한 영향을 저희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해서 저는 일단 안심을 시키려는 걸까,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했거든요. 그 네.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파월 의장의 지금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네. 항상 이 FOMC 때는
이 치우침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좀 경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조금씩 돌려놓는 역할들을 했었고, 사실 7월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부분들이 과하게 좀 호키시하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 한번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쵸.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본질적인 부분들은 이게 위험 관리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데이터 디펜던트를 또 돌려서 얘기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뭐 그런 만큼 위험 균형이다.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정말 발언의 톤 하나하나 많이 고민했겠구나.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이번 FOMC가 지나가고 나서 사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번에 그럼 내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만져볼까? 이대로 가져갈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역시나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끌고 갈지 AI와 관련된 투자 소식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가운데 간밤에 중소형주도 정말 강했더라고요. 지금 실장님 좀 어디에 좀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주도주들, 그러니까 AI와 관련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의 가장 큰 요인이 사실 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지만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 수정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KPX 투자의 계획들이 계속 규모가 커지면서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빅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성을 좀 높이는 포트폴리오로 중심을 잡는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중소형주, 어제 이제 러셀 2000 인덱스가 또 많이 올랐죠. 이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연준이 중간중간에 이 변수들을 좀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 주요 지표들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포지션을 유지했다가 조금 이제 포지션을 줄이면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섹터별로는 사실 저희가 금리 인하기 찾아오면 항상 뭐 클래식하게 이야기하는 뭐 바이오, 주택 이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정말 뭐 그 클래식대로 따라가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사실 부동산 관련주들이 또 많이 먼저 올랐었고요. 그쵸. 예, 그리고 뭐 어제는 사실 조금 생각보다 힘을 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또 뭐 시장이 무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찝찝함을 남긴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역의 상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건설 이런 기업들은 조금 이제 생각보다 힘을 못 내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는 이 바이오 쪽, 바이오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하 쪽에 또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업종이지만 이제 또 지금 개별 모멘텀들이 부각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저희가 ETF로 접근하면 뭐 XBI라던가 미국 ETF 중에 뭐 IBB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상승폭을 좀 키웠던 이런 흐름들도 어제 좀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중소형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러셀 2000을 추정하는 IWM 이런 ETF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장 쉽게는 또 월말에 있는 PCE 지표가 발표되기 직전에 한번 조금 이제 경계감들이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다음 달에 중순에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 경계감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말 그대로 좀 치고 빠지는 전략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중소형주 중심으로 지수 구성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뭐 러셀 2000을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S&P 500 지수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해서 이 큰 기업들을 더 많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 짜게 되는데 이 동일 가중 방식, 그러니까 균등한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뭐 RSP라는 ETF가 또 상장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 카피한 ETF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들 그리고 테크 쪽, 빅테크 쪽에 가는 그림들을 조금 배분해서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기에 저희가 IWM, 이 러셀 지수와 관련된 ETF 그리고 RSP까지도 S&P 500에서 동일 비중으로 가져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IWM 같은 경우는 간밤에 또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와 관련해서 조금 뭐 흔들리면 그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추세는 지금 어느 정도 인하 쪽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채권 시장이랑 주식 시장의 반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조금 더 정교하게 이 정책을 반영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수 있는데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이 좀
확대점,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그림들에서 사이클을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 금 쪽엔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이제 기본적인 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우선 ETF 중에서 IWM 그리고 RSP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번 주, 지난주부터 많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이잖아요. 네네, 정말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이 와중에 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좀 네. 찾아봤더니 원래 은 가격이 한 60분의 1 수준인데 지금은 90분의 1 수준이다 네. 라고 해서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건가 아니면 금이 너무 날아가 버린 건가 좀 해석을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좋았고 네. 주식시장도 좋으면서 사실 금 가격도 올라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금은 사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쵸.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금이 강세갈 때는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을 때가 좀 많았었는데 그렇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연준 쪽에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이슈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 이 달러에 대한 신뢰 문제가 좀 불거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또 이게 대립점을 가지고 있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들이 중앙은행들 통해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좀 다변화하면서 달러 자산을 빼버리고 금을 좀 많이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네. 수급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하고 은은 사실 밸류에이션을 할 때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실적과 이게 매칭을 시키게 되는데 그렇죠. 금과 은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교하게 하긴 좀 어렵다 보니까 상대 가치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 은의 상대 가치를 가지고 가격의 레벨을 좀 보게 되는데 네. 지금 상황도 사실 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들이 좀 올라왔을 때 이 경제 민감에 대한 그 민감도도 은은 좀 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소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은이나 금에 투자하실 때 금 현물, 은 현물 이런 ETF, 선물 ETF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지만 금광기업 ETF나 은광기업 ETF 같은 경우는 이 고정 비용, 채굴 비용은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렇게 실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GDX라던가 SIL, 은광기업 ETF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참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말씀해 주시는 동안 SIL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X 실버 마이너스 ETF, 이 은광 기업들과 관련된 ETF인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과 은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채굴 기업과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는 것도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장님 이번에는 잠시 시선을 좀 국내로 좀 가져와 볼게요. 오늘은 숨고르기 하면서 출발하는 모양새였지만 어제 또 한 번 코스피 최고치 재경신을 했고 코스닥도 함께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수급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고점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면은 조금 이제 기존의 포지션들을 좀 줄여나가거나 아니면은 사실 ETF 시장에서 이제 발견되는 현상들인데 이게 이 수급 쪽에서 보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조금 이제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고점을 넘어섰을 때는 인버스 ETF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는 또 특징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레벨에 대한 부담감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하는 것들이 초반에 좀 나오는 현상들인데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매크로 환경이나 대외 환경들 보면은 사실 코스피 지금 추세에는 정책 모멘텀까지 같이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당분간은 좀 추세가 일부 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지표를 통해 가지고 달러 약세에 대한 뷰가 조금 이제 훼손되던가 아니면은 지금 무역 협정에 대한 부분들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던가 이러면은 사실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더 제공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PER이 우리나라가 지금 11배 정도 되면은 조금 이제 저항선 역할들을 했던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좀 리레이팅 해줄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부침은 어느 정도 좀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흐름들이 중간중간 나올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진단도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찌 보면은 좀 섹터별로, 업종별로 선별적인 그런 시각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국내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업종 어느 쪽으로 좀 투자 포인트 가져가 볼까요? 일단 뭐 지금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보고 있는 현상이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이 테크도 조금씩 또 부각되는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그쵸,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삼전부터 시작해서 저희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조금 이제 소외되어 있던 그리고 또 기술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는 사실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예, 지금 보시는 이제 코덱스 AI 반도체 ETF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던가 뭐 하이닉스라던가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을 비중을 좀 많이 싣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ETF를 투자하시면 어쨌든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조금 이제 분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대응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뭐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좀 확장해서 보면은 이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올해 네. 내내 계속 작년 하반기 연말부터 AI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중심에 있는 게 팔란티어고요. 사실 그쵸. 국내 상장된 ETF 네. 중에 보면은 국내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이 팔란티어, 고정 테크백 뭐 이런 ETF들, 라이즈의 ETF고요. 그리고 또 코엑트 팔란티어 밸류체인 액티브 ETF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좀 다변화시켜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확인해봤던 코덱스 AI 반도체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밸류체인 그리고 팔란티어와 관련된 밸류체인도 함께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약간 오히려 결론에 좀 첫 번째 레슨으로 돌아오는 네.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나에게 맞는 ETF를 찾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도 사실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좀 어떻게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뭐 이렇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정답은 없는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큰 그림부터 ETF를 투자하실 때는 사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관점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형부터 시작해서 이 섹터라던가 테마를 이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던져 넣으시면서 이 엣지를 주시는 뭐 알파를 좀 더 추구하는 이런 전략들이 될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원자재 채권형 ETF들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이 사실 ETF는 투명성이 또 장점이기 때문에 그쵸. 이 겹치는 네.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 좀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겹치는 부분도 체크해보고 저희가 리스크 관리도 잘 되면서 더군다나 시장에 대해 공부하면서 투자하기도 참 좋은 게 ETF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ETF 트렌드까지 체크해봤는데요.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 박승진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희는 아시아 증시로 눈을 돌려볼 텐데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장팀 김서희, 이하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도 오늘 약간 아이보리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화사하게 그러네요. 네, 앞서 우리 미증시 팀도 굉장히 봄 파스텔 톤으로 입고 왔는데 두 분이 또 화사하게 함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중화권 증시 오늘도 흐름을 볼 텐데 사실 뭐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오늘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다는 맞아요. 그런 일정이 네. 예정되어 있죠. 이를 앞두고 그래도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전일장 시장 흐름부터 저희가 꼼꼼히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하림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중국 시장에서는 오전장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반도체 단을 중심으로 그래도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이 오후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부터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중국에서 상해 종합지수는 1.15% 약세 보이면서 3,83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전 성분지수 역시 상황이 비슷했는데요. 1.06% 빠지면서 13,075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장에서는 1%대 넘는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오후 들어서 전반적으로 다 힘이 빠지면서 어제는 이 본토와 홍콩 모두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업종별로는 상황이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히트맵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파랗게 질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와중에도 좀 빨간불을 켜냈던 종목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반도체 단에서는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화웨이가 앞으로 3년간 새 어센드 칩을 만들어내겠다, AI 칩 4종을 만들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화웨이는 비상장사지만 이 밸류체인 단에서 또 이렇게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네. 반도체주들은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그리고 이야기를 했었던 폭스콘 역시 한 번 더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호텔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장에서는 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단에서도 약간 강세 시원한 종목이 있기는 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자 부품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혼조세가 연출이 됐고요. 배터리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도 좀 빨간불 켜낸 종목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뭐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고 다른 업종들도 어제 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던 하루다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만 지수 상황은 어땠는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대만 각권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요. 1%대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TSMC 같은 경우에도 1%대 강세 연출을 했는데요. 간밤 미장에 상장되어 있는 TSMC 역시 2%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대만에서는 지금 화재 때문에 TSMC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텔에 지분 투자한다는 소식이 미장에서 들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파운드리 계약은 아니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인텔 쪽에 파운드리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TSMC한테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흐름이 어떨지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시 중국장으로 넘어와서 이 주요 종목들 흐름은 어땠는지도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테리픽10 종목들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죠. 알리바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리바바가 지금 또 이 친구가 오늘
오류가 좀 났는데 네. 장중에 3%대 강세를 보이긴 했어요. 근데 강세를 보였지만 강세로 마감을 하지는 않았고 중간에 이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대가 빠졌거든요. 지금 HTS가 몇몇 개의 종목은 살짝 오류가 난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요게 지금 맞는 종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 정도 빠지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알리바바와 신세계그룹이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두 회사는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서 공동으로 지배를 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관련된 소식들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이투안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이투안도 살펴보시면 어제 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잖아요. 오전장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 들어서 조금 힘이 빠졌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도 1%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제 이제 독일 정부가 징동닷컴이 세코노미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세코노미가 말하자면 유럽의 하이마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전자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징동은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유럽 진출을 좀 본격화하겠다라는 시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만나보시면 비아디인데요. 비아디는 어제 장에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HSBC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의 목표 주가를 151 홍콩 달러에서 144 홍콩 달러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리자동차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어제 이제 지리자동차가 무려 4%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이 지리자동차의 SUV 신모델인 갤럭시 M9이 항저우에서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 예약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받고 있었는데 사전 예약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네. 뭐 기대했던 대로 나왔다. 다들 반응도 좋았었는데 어제 장에서는 다만 4%가 빠졌고 뭐 갤럭시 M9에서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 가격대가 SUV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할 정도로 가성비가 좀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판매량도 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텐센트로 넘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2%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장이 이제 어제 오전 들어서 힘이 다 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가에 비해서 많이 좀 힘을 빠진 모습으로 아쉬운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로 넘어가 볼게요. 샤오미 역시 1%대 빠졌고요. 그 메타에서 이제 그제죠. 현지 시간으로 그제 신형 스마트 글래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샤오미에서도 이 AI 글래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여행 갔다 오신 파트너님께서 AI 글래스를 11시 쓰고 방송에. 네, 오셨는데 와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동시 통역도 되고 오. 막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네.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샤오미가 이제 뭐 전기차 기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기차랑 AIoT라고 하는 거의 모든 가전과 사물까지 다 아우르는 기업이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가 그 AI 글래스가 금액대가 좀 비싼데 저렇게 하면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샤오미도 렌즈 색깔이 막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오, 신기하네요. 근데 약간 샤오미는 좀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가성비 쪽으로 미는 것 같고 메타는 약간 고급화 전략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좀 경쟁 구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좀 챙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두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이 약세장에서도 바이두 어제는 1%대 상승부를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디즈 같은 경우에는 2%대 빠졌고요. 마지막 기업이죠. 요것도 지금 오류가 나서 제가 다른 HTS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SMI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장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잖아요. 고가 기준으로 보시면 8%대가 올랐던 거는 맞는데 힘이 많이 빠지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2%대 상승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점 기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제 이제 중국의 기술 스타트업이랑 DUV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도 장에서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지수들 흐름은 어땠는지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CSI 300 지수 살펴보시면 1%대 약세 마찬가지로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차이넥스트 지수 역시 1% 정도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과창판 50 지수만은 그래도 상승부를 지켜내면서 0.7%대 강세 보였습니다.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쵸. 대형 하이테크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 반도체 단이 좀 흐름이 좋았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신다면 강세의 원인을 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에서 흐름이 좀 눈에 띄었던 종목 두 가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균승전자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처음 상한가 간 날에 균승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맞아요. 네. 어제 기준으로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와. 이 원래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 묶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전기차 업체들이랑 대형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의 흐름이 좀 좋았는데요. 어제 새로운 발표가 또 나왔거든요. 이 로봇 AI 어셈블리와 전 영역 컨트롤러 그리고 로봇 에너지 관리 제품까지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로봇의 얼굴과 두뇌, 심장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들을 만들어냈다는 소리입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듣고 보고 말하고 이렇게 충전, 활동까지 가능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기관들인데요. 이 자동차와 로봇이 사실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생김새만 다르지 유사한 거거든요. 그쵸. 바퀴를 그냥 팔다리로 바꾸면 거의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같이 묶이거든요. 아. 그래서 균승전자가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로봇주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빠르게 살펴보시면 화홍반도체입니다. 화홍반도체 이 어제 장에서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고가 기준으로는 10%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빠지면서 8%대 오름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화홍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해랑 홍콩 동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홍콩 지금 종목 코드로 가지고 왔거든요. 01347이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외 파운드리 2위 기업입니다. 1위가 이제 SMIC인데 SMIC처럼 화홍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상하이 화리 마이크로를 인수하면서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리 마이크로가 이제 당연히 뭐 첨단 공정은 못하고 아직까지는 레거시 공정이죠.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뭐 범용 반도체도 자동차나 가전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경쟁력과 이 점유율을 키울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점유율로 치면 지금 뭐 화홍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6위이기는 한데요. 2분기 매출만 따져봤을 때 지난해 대비 18% 증가했다고 하고요. 네. 분기 가동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떨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였지만 분명히 이렇게 특징주들을 보니까 주목받을 종목들은 충분히 주목받았다. 특히나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이 균승전자 앞서 차트 보여주실 때 이 캔들이 거의 잘 보이지 않을 맞아요. 정도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한 네, 거죠. 그냥 약간 거의 천국의 계단을 만들듯이 맞아요. 그런 차트를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화홍 반도체 또 강세를 보였던 화홍 반도체도 함께 봤고 지금 앞서 균승전자의 차트까지 보여드렸으니까요. 이 두 기업의 흐름도 앞으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림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또 개별 이슈 그리고 현지 언론의 이야기들 살펴볼게요. 우선 김서희 아나운서랑 저희가 앞서 하림 아나가 짚어준 이 타이완 발전소 화재, TSMC 이 소식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대만에서 발전소 화재가 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SMC 공장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방금 미국 상장되어 있던 TSMC는 네.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런데 어제 대만 언론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화재가 난 그러네요. 곳은 크네요. 타오이안 지역의 네. 발전소였고요. 전력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TSMC 일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했습니다. TSMC 주가도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지금 띄워드린 주가는 대만의 주가입니다. 어제는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4월부터 계속 꾸준히 오르다가 어제는 하락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아직은 이 뉴스에 영향을 받진 않은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장중 소식에 이 영향 체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만큼
애플, 엔비디아, AMD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시라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수십억 달러 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시장의 긴장이 커진 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회사 측은 긴급 복구에 나섰고요. 핵심 생산 라인에는 피해가 가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도 계속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재 사진을 저희가 전해드리니까 확실히 채팅창에서 불이 너무 크게 났다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들 그렇습니다. 해주시는데 우선은 앞으로 이 상황들 핵심 생산 라인에는 큰 피해가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주인공 폭스콘. 요즘 시장에서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제 중국 증시에서 폭스콘의 자회사 공업 불연이 화려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중 거래액만 1,100억 위안을 넘기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폭스콘 주가 흐름도 함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폭스콘인데요. 자, 네. 지금 폭스콘의 자회사 공업 불연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름이 함께하고 너무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공업 불연. 공업 불연 좀 어려운데 공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공업이고요. 불연은 약간 부자 할 때 그 부. 연결된다 할 때 연. 부자로 이렇게 하니까 연결된다. 쉽다. 네. 네, 공업에 관련된 그런 회사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제 폭스콘의 흐름입니다. 이게 4월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1.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폭스콘이 주목받은 배경은요. 최근 중국 정부가 스마트 제조 그리고 반도체 자립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폭스콘의 역할이 다시금 부각된 결과로 보입니다. 공업 불연은 폭스콘의 스마트 제조 전문 계열사로 단순한 하드웨어 조립을 넘어서 AI, 클라우드, 그리고 산업용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웨이,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IT 기업과 공급망을 이어가면서 정책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은 이제 어제 급등한 거죠. 급등은 단순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요. 중국 제조업의 체질 개선 속에서 폭스콘이 재평가받고 있다는 시장 기대를 보여줍니다. 오늘 장중에선 또 어떨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업 불연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웨이가 사실 이 시장에 밸류체인이 함께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림 아나운서랑도 잠깐 봤는데 이 내용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화웨이가 드디어 자사 AI 칩 전략에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의 AI 칩 생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번에는 화웨이입니다. 어제 열린 화웨이 전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이 회장은 향후 3년간 어센드 칩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네. 중국어로 하면은 셩덩 칩입니다. 이 셩덩 칩에 대한 그 로드맵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띄워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하단에 2026년 1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이 어센드 950 칩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칩에는 화웨이 자체 개발 HBM, 그러니까 고대역풍 메모리 기술이 탑재가 되고요. 이게 엔비디아 H100 같은 글로벌 AI 칩을 직접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후에 어센드 960, 보시면 960 그리고 970까지 계속해서 네. 순차적으로 등장을 할 예정인데요. 단순한 칩 생산을 넘어서 화웨이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훈련 시장까지 정면 승부를 선언한 셈입니다. 지금은 로드맵 발표긴 한데요. 내년 출시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AI 반도체 판도에 파장이 클 걸로 보입니다. 빨리 화웨이도 상장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비상장 기업이긴 해서 사실 휴대폰이랑 웨어러블 기기도 계속해서 점유율이 좋고 진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장이 되어야 저희가 이제 흐름을 보면서 또 살 걸 이러면서 얘기도 할 텐데 아쉽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서희 아나운서의 진심 어린 마음이 들어가요. 화웨이 그리고 이 그림으로 저희가 계획을 보니까 뭐 2028년까지 어떤 플랜이 짜여져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금융 섹터가 좀 약했다라는 내용을 하림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봤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은행 섹터가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금융권 소식에 또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중국의 티엠펑 증권이 중국 농업은행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어제 냈는데요. 그 이유는 독특한 운영 모델 때문입니다. 자, 함께 기사를 보시면요. 이 보고서는 농업은행의 성공 비결을 산하오, 공실, 그리고 4大亮点, 3대 공식, 그리고 4대 핵심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대 공식은요. 네. 제가 번역한 페이지도 띄워놨는데요. 3대 공식은요. 미래지향적인 지역재무 전략, 그리고 혁신적 조직 구조, 그리고 탄탄한 고객 기반입니다. 여기에 4대 핵심이 또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4대 핵심까지 읽어드리면요. 네. 신용성장 잠재력, 금리 스프레드 탄력성, 자산 건전성, 그리고 충분한 충당금까지 더해졌습니다. 덕분에 농업은행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은행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은행이랑 증권 섹터 전반은 부진한 흐름이긴 한데요. 농업은행만큼은 배당 매력과 또 성장 잠재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확 끌고 있습니다. 농업은행의 흐름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은행의 흐름이고요. 어제는 2.73%로 하락 마감을 한 상태고요. 최근 5일간의 흐름도 아까 은행주 섹터가 굉장히 부진하다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나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게 어제 티엠펑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렇게 좋은 보고서가 나온 만큼 오늘 장중 흐름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의 탈예금화 현상으로 중국의 은행 그리고 증권 섹터가 계속 부진했는데 여기서는 또 성장 잠재력도 있고 은행의 그런 좀 보수적인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나아가는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금융권 안에서 농업은행 안전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췄다라는 호평을 받았다는 점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김서희 아나운서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이렇게 발음까지도 함께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그렇다면 개장 전략 바로 짜 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오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정말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상무님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저희도 오늘 시장 잘 대비를 해봐야 할 텐데 우선은 어제 시장이 지수가 좀 빠져서 이 흐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시장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홍콩하고 중국 시장하고 유사한 흐름세를 보였고요. 오전 내는 횡보세를 그러니까 그 전날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좋게 시작했는데 오후장에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 사실은 공식적으로 명확한 하락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제 지수 하락 주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항생테크 포함된 종목들이고요. 텐센트 마이너스 2.9%, 샤오미 1%대 빠졌고요. 건설은행하고 그리고 금융주인 이제 핑안보험도 좀 빠졌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시장을 주도한 것 같은 경우는 역시 반도체고요. 그 전에 나왔던 네. 중국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 칩 구매 중단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긴 하죠. 그래서 화웨이나 아니면은 자체 반도체 개발하는 바이두나 알리바바 굉장히 상승했고요. 이제 반도체 주업 중에 상장급 중에 제일 큰 거 SMIC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화홍이라는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는 6번째 업체거든요. 그것도 상장을 했고요. 사실 어제 시장 소문에 따르면 근데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전날장 마감 무렵에 국가대표팀 우리가 국가대표팀은 중앙휘진투자공사를 지칭하거든요. 네. 네, 중국에서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금융주를 매도했다는 시장 소문과 일치하면서 그런데 금융주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금융주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약간 조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강세장 아니면 전 세계 주식시장 비슷하지만 대표적으로 알려진 증권주들이 이틀 연속 상승이 좀 억제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휘진투자공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소문. 그래서 이제 금융주 쪽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정말 이런 이야기들에서는 시장의 너무나 빠른 상승은 좀 경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도 반도체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앞서 화홍 반도체도 좀 살펴봤고 항소제약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좀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보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화홍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칩 구매 중단 소식이 굉장히 두드러진 상승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제 홍콩장에서 8.6% 상승했고요. 이제 중국말로는 헝루이제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서제약 같은 경우엔 어제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만든 B형 간염 주사가 중국 의료 규제 당국에서 혁신 치료제 후보 목록에 포함됐다.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서제약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어제 또 이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테크 쪽 그리고 테크 쪽의 반도체 쪽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바이오테크 쪽 긍정적인 관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거의 초창기에 출발할 때 이 혁신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도 참 키워드로 떠올랐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무님 저희 행복한 금요일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지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장 조심스럽게 상승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홍콩과 본토요. 왜냐하면 오늘 밤 9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9시죠. 죄송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시가 될 거고요. 도널드 트럼프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통화가 예정돼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틱톡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고 잘 통화가 된다 그러면 미중 간 무역 긴장 완화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통화의 방식은 둘이 이제 화상으로 대면 회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무역 관련 협상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만약에 준다 그러면 혹시 미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 가능성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될 거라서 오늘 저녁에 나온 얘기가 조금은 기대가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보냐면 네. 사실 틱톡 관련 얘기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리 얘기를 했었죠. 잘 됐다고 그죠 협상이.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이제 재무장관이 올해 위안화 달러가 미화 달러 대비 실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위안화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약간의 유화적인 태도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달러의 강세도 엿볼 수가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화 위반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정하는 그게 있는데 그 리스트에 올릴 의도가 없는 것처럼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장 또 종목으로 제가 한번 두 개를 드린다 그러면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중에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제 열린 실적 브리핑에서 약간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 경영진이 이제 AI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투자자나 언론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질문들이 뭐였냐면 뭐 가장 큰 고객이 누구인지 아니면 실적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나 화웨이의 뭐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짜 답변 없이 브리프를 맞춰가지고 제 생각엔 이게 약간은 우려를 작용하지 않을까. 다만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는 좋고요. 네. 그리고 9월 29일날 예정된 이제 제가 발음이 죄송합니다. 중국말 하시는 분들은 시진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IPO를 통해서 25억 홍콩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서 지금 미국 달러가 약세화된 현상, 그리고 금값은 상승할 거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데 금이 상승할 때 어떻게 보면 접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 광산 기업이죠. 왜냐하면 금 감산 기업은 약간 레버리지 효과도 있어요. 금값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왜냐하면 채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거든요. 금값이 오르면서 그래서 혹시 뭐 미국에도 이제 GDX라는 그 금 광산만 모아놓은 ETF가 있듯이 금 광산 기업도 금에 대해 베팅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본토 예금 6경원이죠. 와. 이것들이 향후 거래량이 본토 주식이 받쳐준다 그러면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이 예금이 증시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어제 저녁에 UBS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까지 개인 투자 심리가 과열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라든가 신용 융자, 신규 계좌 증가에도 판단을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 과열 징후가 없으니까 향후 더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 유입 경로 다섯 가지를 설명했는데 우선 개별 종목으로 들어올 거고요. 대부분 근데 개인들이 들어가는 건 중소형주가 되겠죠. 그리고 광범위하게 ETF가 들어갈 것이다.
또한 공모펀드로 들어가면서 이 공모펀드가 주식형 펀드를 사면서 추가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가 자금 유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알짜배기 포인트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반도체 긍정적이지만 캠브리콘 조금 주의해서 볼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는 금광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UBS에서 중국 역대 최고 예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무님이 강조해 주셨던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정말 고맙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아시아 증시 개장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장 대응도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 10시부터는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